1984년 3월 18일 밤, 일본 효고현 니시노미야시의 한 주택, 권총과 공기총으로 무장한 남자들이 한 기업 회장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그들이 끌고 간 사람은 일본 굴지의 제과회사 에자키 글리코의 사장 에자키 카츠이사였습니다. 범인들은 거액의 몸값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한 납치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장이 가까스로 탈출한 뒤에도 범인들은 사라지기는커녕 일본 전체를 상대로 더 거대한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괴인 21면상이라 불렀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일본의 식품 대기업들을 차례로 농락하고 경찰을 조롱하고 슈퍼마켓 진열대에 독극물을 풀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도 붙잡히지 않았고 단 한 푼의 돈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일본 범죄 사상 가장 기묘한 미제로 남은 이 사건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건은 그날 밤 사장이 자택 욕실에 있을 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무장한 남자들은 그를 차에 태워 어느 창고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이 요구한 것은 현금 10억엔 그리고 금괴 100kg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을 만한 액수였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사흘 만에 스스로 밧줄을 풀고 맨발로 창고를 빠져나와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질은 무사히 풀려났고 몸값은 한 푼도 건네지지 않았습니다. 회사 측은 안도했고 세상은 이것으로 사건이 일단락되었다고 여겼습니다. 보통의 납치 사건이라면 여기서 끝났어야 했습니다. 범인들은 목적을 이루지 못했고 인질은 살아 돌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점은 범인들이 전혀 물러설 기색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탈출 사건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리코 본사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회사 차량들이 불에 탔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지른 방어였습니다. 마치 끝난 게 아니다 라고 선언하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회사 인근에서 발화 장치와 함께 협박성 물건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곧이어 언론사와 경찰 앞에도 도전장이 날라들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인은 자신을 괴인 21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이름은 일본의 추리소설가 에도가와 란포의 작품에 등장하는 궤도 괴인 20면상에서 따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변장의 달인이자 경찰을 조롱하는 신출기물한 도둑. 범인들은 일부러 그 이미지를 빌려 자신들을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하나의 캐릭터처럼 연출한 셈입니다. 이름부터가 일종의 연극이었습니다. 편지의 문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오사카 사투리가 섞인 능청스러운 말투로 경찰과 기자들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자신들을 쫓는 형사들에게 수고가 많다며 약을 올리는 시기였습니다. 협박장은 한두 통이 아니라 수십 통, 시간이 지나며 수백 통 단위로 쌓여갔습니다. 일본 전체가 이 정체불명의 범죄자에게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협박의 칼끝은 이제 한 기업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글리코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표적은 어디였을까요? 범인들은 글리코에 대한 협박을 어느 순간 멈추더니 다른 식품 기업들로 손을 뻗기 시작했습니다. 모리나가 제과, 마루다이 식품, 하우스 식품, 그리고 전통과자 회사까지 일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름들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마루다의 식품이 협박받은 사실이 알려진 경위입니다. 범인이 언론에 보낸 편지에 악해도 좋다, 괴인 21면상처럼 되어다오 라는 문장이 있었는데 이것이 마루다의 식품에 유명한 광고 문구를 비틀어 만든 말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패러디를 보고서야 마루다에도 표적이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범인은 협박조차 일종의 말장난처럼 즐기고 있었던 셈입니다. 수법은 매번 비슷했습니다. 회사 앞으로 협박장을 보내 거액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제품에 독을 넣겠다고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1984년 가을 오사카와 교토, 효고와 아이치의 여러 슈퍼마켓에서 수상한 과자들이 발견됩니다. 그 제품에는 청산개 독극물이 들어있었고 위험, 먹으면 죽는다 라고 적힌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서명은 어김없이 괴인 21면상이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한 기업과 범인 사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무 슈퍼마켓에서나 평범한 시민이 그 과자를 집어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섬뜩한 것은 협박을 받지 않은 다른 회사의 제품에서 독극물이 든 과자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표적은 사실상 일본 사회 전체였던 셈입니다. 어느 가게에 어떤 과자가 안전한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게 되자 도시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고
기업들은 제품을 매대해서 통째로 회수해야 했습니다. 매출은 곤두박질쳤고 일부 회사는 광고를 중단하고 자숙에 들어갔으며 사건의 충격 속에 회사 로고를 바꾼 곳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점이 드러납니다. 범인들은 돈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돈을 받으러 나타난 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회사 측이 지시에 따라 현금을 준비해 약속 장소로 가면 범인은 그곳에 또 다른 쪽지를 남겨 다음 장소로 이동하게 만들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고속도로 휴게소로, 다시 공중전화 부스로, 어떤 때는 어린아이의 목소리로 녹음된 전화기가 회사로 걸려와 지시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몇 번이나 끌고 다닌 끝에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사라지곤 했습니다. 마치 돈을 받는 일보다 경찰과 기업을 데리고 노는 일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작전에는 수많은 경찰이 현금 전달 경로를 따라 배치되었는데도 범인은 그 포위망을 비웃듯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1년이 넘는 전체 사건을 통틀어 범인이 실제로 돈을 손에 넣은 경우는 단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직접 해친 사례도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협박당한 글리코 제품에서는 정작 독극물이 발견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대체 무엇을 원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렇게 치밀하게 일본 전체를 농락하던 범인들에게 경찰은 정말 단 한 번도 다가가지 못했던 것일까요? 사실 경찰이 범인의 코앞까지 갔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한 인물을 포착합니다. 현금 전달 장소 근처에서 수사관들에게 여러 차례 목격된 남자였습니다. 날카롭고 가느다란 눈매 때문에 그는 여우눈을 한 남자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 남자의 몽타주는 훗날 일본 전역에 뿌려졌고 사건을 상징하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한 현금 전달 작전에서 찾아왔습니다. 범인의 지시에 따라 돈가방을 든 형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일대를 오가던 중 한 형사가 바로 그 여우는 남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식품회사 직원으로 위장한 형사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사가 다시 기차에 오르자 이 남자도 같은 기차에 따라 탔습니다. 정황상 범인이거나 적어도 범인과 깊이 관련된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데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형사는 그 남자를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수사지휘부는 범인 일당을 한 번에 모두 잡겠다는 계획 아래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만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려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기차 안에는 무전기를 든 또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사실도 나중에 드러납니다. 범인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무전으로 호흡을 맞추는 조직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형사는 붐비는 승강장의 인파 속에 여우눈을 한 남자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일본 범죄사에서 두고두고 회자되는 가장 아쉬운 순간이었습니다. 범인의 그림자를 코앞에서 보고도 손이 닿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실패는 곧 수사진에게 더 무거운 그림자를 들이오게 됩니다. 거듭된 헛수고와 쏟아지는 비난 속에서 수사를 지휘하던 시가현 경찰본부의 한 책임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사건의 무게가 한 사람을 짓누른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범인의 반응은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이 죽음이 알려진 직후 범인은 언론에 또 한 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거기에는 사건 종료를 선언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범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 책임자에 대한 일종의 조의 표시로 활동을 멈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끝에는 악당으로 사는 인생이 즐거웠다는 식의 끝까지 비웃는 듯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선언 이후 범인의 움직임은 거짓말처럼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의 협박도 독극물도 편지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괴인 21면상은 일본 사회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무심하게 흘렀습니다. 1994년 사건의 시작이었던 사장 납치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 이어 2000년 독극물 살포를 포함한 나머지 사건의 공소시효마저 모두 만료되었습니다. 이제는 설령 범인이 누구인지 밝혀진다 해도 법적으로 그를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일본 사회를 그토록 오래 공포에 떨게 한 사건이 단 한 사람의 검거도 없이 그렇게 법의 영역 밖으로 빠져나간 것입니다. 수많은 단서가 있었습니다. 범인의 목소리가 담긴 협박 녹음, 수백 통에 이르는 편지, 여우눈을 한 남자의 몽타주, 현장에서 수거된 물증들. 그럼에도 범인의 정체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984년 일본을 1년 넘게 뒤흔든 괴인 21면상 사건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한 기업가의 납치로 시작해 독극물 협박과 경찰을 향한 조롱으로 번졌고 결국 아무도 잡히지 않은 채 막을 내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유독 기묘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범인의 진짜 목적이 끝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을 그토록 요구했지만 한 번도 가져가지 않았고 사람을 위협했지만 직접 해치지도 않았습니다. 거액을 노린 범죄였을까요? 아니면 기업이나 사회를 향한 원한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그저 온 나라를 모델로 삼은 거대한 유의였을까요? 수사진이 코앞에서 놓쳤던 여운을 한 남자가 정말 그 답을 쥐고 있었는지조차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뿐입니다. 괴인 21면상은 자신이 원한 순간에 무대에 올랐고 자신이 원한 순간에 스스로 막을 내린 채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묘한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보겠습니다.